인터넷에 민과 유머 속 텍스트가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살아남기 절찬 판매 중. 오늘은 페미니즘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평등을 위한 사상입니다. 남녀 간의 구조적인 권력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구조적 차이를 없애거나 혹은 그 차별로 인한 보상을 쟁취하는 운동이죠. 가령 낙태죄 폐지는 구조적 차이를 없애는 운동입니다. 한국 페미니즘의 쾌거로 볼 수 있겠죠. 종교적, 가치관적 신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페미니즘에서 본다면 성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리스키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 육체적 회복, 수술 비용 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요. 하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사를 꾸준히 보다 보면 그 이상의 쾌거가 존재하긴 했었나? 아니 그만큼의 쾌거라도 존재하긴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 제도에 맞서서 싸우던 서프레제트처럼 낙태죄라는 제도에 맞서 싸우는 것엔 효과가 있었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은 제도적으로 다른 승리를 거둔 것이 미미하죠. 하지만 운동에는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제도뿐만 아니라 감정, 사고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성은 고위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죠. 페미니즘이 싸우는 것은 이런 감성이기도 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성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며 당연하게 여겨졌던 구조적 차별을 없애는 것 역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페미니즘이 한국에 유행한 지 이제는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고 사실상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은 빛이 발았고 그저 여초 커뮤니티의 일종의 정서가 되었을 뿐입니다. 일간 베스트는 멸망했지만 그들의 정서가 DC 인사이드에 뿌리박혀 있는 것처럼 메갈리아는 멸망했지만 그들의 뿌린 씨앗이 여초 커뮤니티에 침습해 있죠. 그럼 이 10년 동안 그 사상적 혁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페미, 메갈이란 표현이 혐오 단어로 쓰이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소소한 동조대를 만들어냈으나 그들이 동조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성은 구조적, 사회적 피해자이며 억울한 존재이다 라는 약자성을 습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초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좋아, 너희들이 약자인 거 알겠어. 근데 그 구조를 왜 깨부수려고 하긴커녕 더욱 부둥부둥해줘 라는 이야기밖에 없지.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이 약자인 것을 인지하는 거, 그 상태 속에서만 영혼이 멈춰있고 여성이 약자에서 벗어난 법을 논하기는커녕 양남은 여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더라, 한국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쪼잔해, 오히려 더 가부장적이고 더 남자다운 그런 남성상을 찬미하며 약자의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혁파한다고 할 수 있는 건 비혼, 비출산 운동 정도고요. 한국의 주류인 레디컬 페미니즘의 근본은 그 구조를 깨부수고 여성을 해방시키는 거지만 오히려 레디컬 페미니즘의 눈으로 봐도 한국 페미니즘의 주류는 구조를 깨부수는 것보다는 약자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좋은 족쇄를 얻어내고 싶다로 보이죠. 이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번에 기혼감성 이야기를 하면서 갖다 썼던 성애의 변증법에 대한 반응이죠. 성애의 변증법은 가부장제를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은 대부분 거부감이 들 만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혼, 비출산을 여성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며 만약 아동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양육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성 해방을 실천하자고 하는 매우 급진적인 도서죠. 심지어는 공교육도 없애고 아동에 대한 신성성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아동에게 얽매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도 사실은 교육과 애착 양육 방식으로 가부장제에 세뇌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도서예요. 여성들은 훨씬 더 변태적인 성행위가 허용되어야 되고 어떤 성행위를 변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구조적인 억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요,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은 이 도서에 돌을 던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어스톤은 현대의 도덕률을 차갑게 박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어떨까요? 근현대의 도덕이란 노예의 도덕이라고 했던 니체처럼 우리는 도덕, 제도란 이름으로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주의자들은 이 책의 주장에 돌을 던질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만화 송곳에서 좋은 표현이 나왔었죠. 우리는 나쁜 강자와 착한 약자의 싸움에서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강자와 시시한 약자의 싸움에서 약자 편을 드는 것이라고. 가장 흔한 계급 다툼이 노사 갈등에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최소한 노동자 측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성의 변증법의 방법론에 대해서 못됐다 라는 식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곱씹어 보면 파이어스톤의 논제는 일관됐거든요. 현대의 모든 가정, 성관념은 여성 억압의 구조이고 그 구조를 벗어나야만 여성 해방이다 라는 구조적, 계급적 주장. 하지만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성의 변증법의 주장은 심리적, 감정적은 물론이요 논리구조 자체도 꺼려지는 도서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주류 페미니즘은 희생자주의라는 발판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주의란 빅팀후드의 번역어인데 개개인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 피해의식으로 번역되고 대중, 군중이 갖춘 사상적 용어로는 희생자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저런 식으로 현대의 도덕률을 박살내면서 악한 혁명가가 되는 것은 사실 한국의
이게 페미니즘 세계에서 원치 않는 방식이란 거죠. 왜? 우리는 그냥 희생자인 상태에서 머물면 되는데 이제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한남 쪼잔론 등의 자국 이성 혐오가 주류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국 이성 혐오자들이 페미니즘의 탈을 쓰고 페미니즘을 참칭하고 있다라는 주의이긴 하지만 일단은 페미니즘이라고 발음할게요. 100명 있으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고 하니까 록시안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에서도 완벽하고 이상주의적인 페미니즘만을 주장할 건 아니라고 했고요. 그런 교차성 페미니스트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자국 이성 혐오는 페미니즘과는 교집합을 있을지언정 근본이 달라요. 가령 성평등이 더 많이 이룩된 나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저 나라의 남자들은 페미니즘에 좀 더 동조하더라 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면 페미니즘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서 언제나 다정하더라, 이탈리아 남자들은 길에서도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던데 중국 남자들이 의외로 자기 남자를 무조건 지켜주려고 이런 식의 자국 이성 혐오는 사실 레디컬 페미니즘과는 100억 광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레디컬 페미니즘의 눈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랑이야말로 캣콜링하고 여자를 지켜주려고 한다 라는 식의 가부장적 행위를 하는 남성들은 지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 페미니즘이 레디컬의 구조주의는 사용하지만 구조를 깨부수려는 혁파하려는 행동까지는 딱히 답습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레디컬의 구조주의를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너희는 악한 구조 속에 있어 라는 식의 계몽운동까지는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만 그렇게 일구어낸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구조에 대한 혁파는커녕 서로서로 부둥부둥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도 받아내야 돼 혹은 저 나쁜 놈들 다 죽어 라는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역할만 하고 있죠. 구조를 깨부수기 위한 분노 미중을 늘리기 위해서 혐오 감정을 이용하는 것 역시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은 한 발짝 더 나아간 모습인 겁니다. 혐오 감정을 더 늘리기 위해 혐오 감정을 이용하는 것. 왜 한국의 페미니즘은 희생자주의 위에 건국되었을까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주류 페미니스트들을 대변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물레바퀴가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고 있죠. 물론 잘 맞물리지 않는 물레바퀴이기 때문에 자유를 너무 중시하면 평등이 박살나고 평등을 너무 중시하면 자유가 박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늘 하던 말이지만 평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다고요. 동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해주는 평등과 언제 들어오든 다 1등이 되도록 해주는 평등의 차이죠. 구조를 깨부수는 것이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레디컬 페미니즘이 원하는 것은 아니 사실 대부분의 인권 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주의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정말로 기회의 평등이란 것이 가능은 할까?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이 허울 좋은 말일 뿐이지 않을까? 실제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현실주의적인 물음.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딱히 현실에 안주해서 혹은 이기주의자라서 결과의 평등이라는 쉬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고관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을 좇는 헛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에 아까 레디컬 페미니스트였던 파이어스톤도 여성의 방은 인공자궁이 나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임신, 출산이 여성에게 구건된 임무인 이상 여성이 완전히 해방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메카 페미니즘이라고 놀리긴 했지만 어쩌면 현실주의적인 페미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We can do it 이라고 붙은 근육질의 여성 포스터가 굉장히 허황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리아는 저 정도 무게의 레이저포 들고 다니겠지. 하지만 기계 도움 없이 기술 발전 없이 신체적 한계조차 이겨내지 못해서 가부장제라는 구조로 살아갔던 여자들이 이제 와서 우리 사실 할 수 있는데? 라고 해봐야 진짜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방금 We can do it 포스터도 이런 삐딱한 눈으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 포스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여성을 노동력으로 부려먹기 위해서요.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나가니까 노동력이 없어서 여성들을 공장에 넣기 위해서라고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의 뿌리부터 좀 부정해볼까요? 애초에 페미니즘이 왜 득세하기 시작했는가? 그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성들의 노동력이 사회를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권리까지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이라고요. 만약 그런 전쟁이 없었고 남성들만의 노동력으로 사회가 굴러갈 만했다면 어쩌면 여성은 계속 노동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고 참정권도 부여받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런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구호는 자본주의가 여성을 구슬린 구호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성을 묘사하고 있죠. 저 여자는 정말로 기회평등을 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여자의 입한 나는 기계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부분으로 따지자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구조를 혁파하자 따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평등을 빌미로 이용당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구정물 뒤집어 쓰면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구조의 혁파라는 일을 하면서 괜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성 전용 안정주택 달라고 하고 여성 의무 채용 달라고 하는 게 더 낫죠. 왜? 애초에 기회평등?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냥 희생자에 대한 배려를 늘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빠른 거예요. 여성이 아니라 다른 약자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기회평등을 지향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해봅시다.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장애에 따라 보정 점수를 준다고 생각해볼게요. 근데 장애인은 다 똑같은 장애인인가요? 발달장애인 사람과 지체장애인 사람은 다른 점수를 부여할 건가요? 똑같이 지체장애인 사람이라고 치고 팔이 없는 사람이랑 다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팔이 없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정확히 몇 배 더 불편할까요? 그럼 몇 점을 더 부여해야
맞는 걸까요? 아니 사실 이것도 보면 결과적 평등할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기회 평등을 보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죠. 그럼 방구석에 있는 저랑 차은우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쳐야 노력만을 정량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랑 흑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소수자와 시스템더 헤테로, 얘네들이 완전히 1mm의 오차도 없는 완전 평등한 사회, 그것이야말로 기회의 평등일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건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이 1mm의 오차도 없는 이상을 기본으로 생각하냐고요. 그런 사회에 가까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회에 가까운 것조차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길 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보면 못생긴 사람과 차은우같이 생긴 사람이 기회의 평등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로 보정해야 동등 언저리로라도 갈까? 이것을 과연 합의를 할 수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게 왜 삶의 분리점이야? 라고 생각해서 못생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특혜해주면 어이구 이거 보소, 이 세상에 이게 다 역차별이야 라고 주장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특혜가 너무 적다고 꼴랑 그걸로 나와 차은우의 차이가 좁혀질까? 뒤집어 까고 눕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점조차 정해놓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에게 몇 점 더 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게 차별이니 역차별이니로 국민적 소요가 일어난 게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럼 이상주의적 현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과의 평등면을 더 중시하자는 거예요. 이게 희생자주의의 비밀 언덕인 거죠. 그냥 우리가 계속 약자, 희생자 할 테니까 그만큼의 배려와 보조금으로 땜방 치자. 딱히 권력관계가 정복되거나 권력관계 내에서의 평등을 지향하기보다는 이 구조 안에서 희생자로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실리주의적 마인드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비혼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남자가 갑자기 비혼해? 마음껏 해? 나도 비혼할게?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 어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희생자의 포지션을 고수해야 되는데 가해자여야 할 사람이 그럼 가해 안 함? 이라고 하면 희생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가장 좋은 전략은 그냥 가해자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게 하고 나는 결혼제도의 희생자로 살아가면서 슈퍼 을이 되어서 계약 자체는 유지하고 연민과 배려, 위로와 돈을 얻는 것이 최선인 건데, 희생자의 포지션에 있는 것이 뭐 이게 막 나쁘진 않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유달리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이 유행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예방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관계, 여성이 마음껏 프리한 삶을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류인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은 다릅니다. 여성이 자유로운 성적관계, 프리한 삶을 누리는 것은 성의 권력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지만, 희생자주의를 배운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게 되죠. 여성의 성예방은 사실 남성의 수척질이 아닐까? 여자가 We can do it 이라고 외치는 포스터로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해 먹는 것이 근간이었잖아요. 사실 여성에게 자유로운 성적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성적관계의 전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남성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성관계를 더 쉽게 만들려는 수작질이 아닌가? 라는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예방은 여성에게 좋은 것이라는 미국, 유럽의 페미니스트들과 유리되어서 성은 그저 여성의 억압도구일 뿐, 어떤 식으로 포장해도 성관계는 여성을 희생자로 만든다, 여성이 희생자인 그 상황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우리는 이제 고결한 희생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의 성욕을 권력적이고 더러운 욕망으로 규정지어서 여성이 스스로의 성예방을 없앴으니 너희를 더더욱 규탄하기 쉽겠다 라는 이점을 가집니다. 남자들이 자위도구 쓰는 걸 왜 규제해? 너희도 그냥 자위도구 쓰면 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예 근본부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죠. 여성은 정결하고 고결한 희생자여야 되는데 엥? 너네도 하면 되잖아 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성의 추악한 성욕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위협적인 거고, 그 성욕의 마수는 분명 자위도구를 넘어서 우리 정결하고 고결한 희생자에게 향할 텐데, 우리는 희생자로서 명령하노니 너희의 그 악한 성욕을 멸하라 라고 갈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은 사실 레디컬 페미니즘도 아니고 그냥 유교 탈레반 같은데요?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 비슷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한국의 페미니즘에서 희생자주의가 눈에 띄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스스로도 희생자로 남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듯 보이면서도 페미니즘계가 어느 정도 양두구육을 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기회의 평등 운운과 여성의 성예방 운운은 사실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그걸 주장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남녀평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희는 왜 여성의 성예방 안 외쳐? 너희는 왜 기회의 평등 쟁취하려고 안 해?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내세우는 페미니스트들도 당연히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여성의 성예방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 한국에서 당당히 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자주의가 성예방이랑 섞여서 여성의 성은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뭐 남성의 성은 규제받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논리가 탄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자주의가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딱히 권력 역전, 구조 혁파 따위를 외치는 게 아니라면, 아니 심지어 그걸 외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사회의 희생자야 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만 한다면 동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약자와 연대하고 소통하며 페미니즘을 하는 게 유행이라면, 한국의 페미니즘은 피해자 여성들의 사랑방, 성토방처럼 운영되고 있고,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명칭을 안 달고 운영하면 그냥 중붕이 우울해, 중붕이 세상이 너무 미워, 단체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는 건 재미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하면 희생자주의라는 게 페미니즘만의 문제일까요? 시야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냥 한국의 정통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리안 트래디셔널 이모션, 한을 생각해보세요. 한이란 것은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평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개인적 사건을 거대 서사로 소비하는 걸 즐겨요. 어떤 인간의 한스러운 경험, 불공평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그것을 함께 체험하는
체험하면서 울분을 함께 느껴주는 것, 이게 코리아 전통 문화란 말이죠. 이렇게 따지면 한국이 희생자주의가 안 포함된 게 없어요. 우리는 식민지, 전쟁 등의 격동의 역사를 겪으면서 미시서사적 세계관보다는 거대서사적 세계에 익숙해요. 우리네 삶은 어떻게든 주변과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이 구조에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다. 구조주의에 딱 알맞는 사상적 토양이 있는 거죠. 어제 먹은 밥이 맛이 없다? 이건 어쩌면 한국의 농수산 경제의 위기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어제 우리 집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서 벽이 박살났다? 이건 어쩌면 한국의 결빙도로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남자가 매우 나쁜 결혼을 해서 소위 폭폭남이라고 불리는 슬픈 유부남이 되었다? 어쩌면 이건 한국의 결혼제도가 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국의 산들에 정체불명의 쇠발뚝이 박혀있다? 어쩌면 일제가 민족이 전기를 끊으려고 박은 게 아닐까요? 이럴 수가 우리 희생자였던 겁니다. 정결하고 고결한 희생자인 우리를 악독한 강자가 수탈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게 한국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죠. 일본은 자기가 남들 때리는 거 기억 못하고 자기들이 원폭 맞은 기억만 집단적으로 공유하며 스스로가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라고 정체화해요. 이거 역시 훌륭한 희생자주의죠. 지금의 현재 트럼프 정권의 미국 역시 자유무역으로 미국이 이득 본 거 생각 못하고 동맹국들이라는 악마들이 미국에게서 돈 뜯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역시 훌륭한 희생자주의입니다. 앞에서 한국 페미니즘의 희생자주의 문제에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어쩌면 이번에는 내 근처에는 이런 사고관이 없을까? 어쩌면 나 스스로는 내가 사회의 고결한 희생자요, 사회가 악당이라고 느낀 적이 없을까? 나는 개인의 미시서사적 불공정 남론을 사회의 거대 소사로 소비하면서 즐겼던 적이 없을까? 나 역시 희생자주의의 천병은 아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희생자주의를 너무 배격하다 보면 알바노 세계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그게 사회랑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라면서 조리돌림과 조롱을 즐기는 누카렙 세계가 오죠. 근데 한국의 가장 지옥 같은 부분은 내가 피해자일 때 희생자주의를 내세우고 나랑 상관없는 일에는 누칼렵을 내세우니 사회 전체가 희생자와 누칼렵으로 거대하게 분열되어 있는 양상이란 겁니다. 왜 너는 이 희생자들의 경험에 함께 분노해주지 않아?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너희 무한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 히뿅! 엄벌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